자,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그 점수랑 등수를 확인했는데 뭐 1컷 점수도 생각보다 높고 진짜 다닥다닥 붙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점수 1점마다 뭐 한 등수가 한 3등에서 5등 가까이씩 정도가 되지 않나? 10명 있어. 뭐라고? 1.1. 1점에 10명 있다고? 아, 계산해보면 많이 좀 겹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종 결과로 1등급 나왔던 학생들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한 문제 차이로 그냥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기말고사 안 친 거랑 똑같고 제 중간고사 안 친 거랑 똑같고 저 기말고사 점수로 결국은 한가름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기말 때 국어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기를 좀 바랄게요. 알겠죠? 문학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변수가 너무 많은 과목이라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래도 대부분 그래도 뭐 괜찮은 점수를 좀 받아왔기 때문에 좀 유지해야 될 사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될 사람 올라가기만 해도 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국어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투자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 얘기를 아마 이제 이번 학기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을 거야. 독서나 문법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덜 할 건데 독서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문학은 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찬 기파랑과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에 수업을 하면서 뭐 향가나 향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범위에 고대가요가 안 들어갑니다. 뭐 공무도화가라든지 황조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다 안 들어가 지금. 맞죠? 그리고 지금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문학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이 지금 이제 찬기파랑가죠. 자, 그래서 찬기파랑가라고 하는 이제 이 노래가 향가인데 여러분들 작년에 아마 제막매가 시험 쳤을걸? 제막매가 다 쳤지. 민우가 쳤어요? 네. 자, 그래서 제막매가 하면서 우리 19채 향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배워놨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찬기파랑가 역시 우리 작년에 했던 제막매가와 똑같은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향가는요, 여러분들 크게 4구체, 8구체, 19채 향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학습활동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처용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8구체 향가에 해당하죠. 헌화가는 4구체에 해당하고. 자, 그래서 이 구라고 하는 건 그냥 이제 몇 번째 줄, 그러니까 몇째 줄수가 몇 개가 되냐, 행수가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향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가장 문학적으로 뛰어나다고 이제 평가받는 향가가 이제 19채 향가죠. 19채 향가가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라는 이제 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구성이 일단 갖춰져 있습니다. 이 향가는 이런 식으로 써. 그리고 이게 향가의 특징이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집약되어 있는 형태인 거야. 거기에 플러스 이 향가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가 어디까지 계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후에 한 1000년 뒤의 문학이죠. 1000년까지는 아니고 한 700~800년 뒤에 이제 유행하는 시조에서 이제 드러나는 문학의 형태랑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19채 향가가 문학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이제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19채 향가 중에서 19채 향가의 이제 형식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기, 서, 결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게요, 꼭 여러분들 우리 제막매가 할 때는 4줄, 4줄, 2줄이었잖아. 근데 저기 뭐냐, 요거 찬기 파랑가 할 때는 어떻게 나눠져요? 3줄, 5줄, 2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2줄만 결사라는 게 똑같고요. 그 앞에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결사의 첫 구절은 감탄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아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이 19채 향가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찬기파랑가 본문을 좀 살펴보자면 기파랑이라고 하는 거는 화랑의 이름, 그 다음에 찬이라고 하는 건 예찬하다 라는 뜻이고요. 가는 노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건 누가 지었냐면 충담사라고 하는 승려가 지었습니다. 혹시 제막매가 누가 지었는지 기억나요? 오, 뭐야, 어떻게 알아? 기억이 나는 거야? 오, 그쵸. 월명사라고 하는 승려가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때 당시에 승려는요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승려는요, 여러분들
세계사의 중세시대로 보자면 중세시대의 뭐 목사나 저기 신부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신라시대였고 통일신라시대는 국교, 그러니까 나라의 종교가 불교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승려는요 굉장히 어떤 지식인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얘기를 왜 하냐면 향가는요 지식인이 아니고선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말의 문법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한자의 의미와 뜻을 다 알아야 돼. 그래야지 걔네를 나눠서 쓸 수 있지.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려들이 썼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때 당시 신분제 골품제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귀족계층에 해당하는 귀족계층이라든지 승려 이런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문학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우리가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다? 한자의 음과 뜻을 구분해서 우리말 어순에 맞게 표기하고요. 원래 한문은 우리말 어순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문은 원래 중국의 글자고 중국어스럽게 한자를 쓰게 되면 우리말은 서술어가 뒤에 나온단 말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중국어로 너를 사랑해가 무슨 말인데? 워 아이 니거든. 워가 나 아자고 아이는 사랑 애자고 니는 너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랑해 너를이 되죠. 그래서 서술어가 오는 위치라든지 어미나 조사 사용하는 게 중국말이랑 우리랑 다르단 말이야. 중국말에는 어미랑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의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어미나 조사를 어떻게 쓴다? 뜻 없이 이 한자의 음만 가져와 가지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 향찰 문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게 향찰 문자로 쓴 노래를 향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 창기파란가에 여러 가지 해석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학교에서 얘기하던가요? 이 단어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거 학교에서 얘기했어?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석된다 한 방향으로만 얘기했어? 봉준, 소민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거의 그대로 했을 것 같은데 자습서에 적혀있는 거 맞아요? 봉준아? 이런 씨 네. 근데 수업을 진짜 그러니까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생 쌤이어서 막 이상한 활동하는데 막 10분씩 쓰고. 뭐 말인지 알아요. 뭐 말인지 알아요. 근데 본문은 다 끝났을 거 아니야? 다 안 끝났어? 맞는데 그냥 다 해서 잘 안 해주고 그냥 달 동그라미 쳐서 이거 의미 좀 그치. 넘어가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설명을 안 해주고 대신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줬다 이거 아니야? 소민아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자습서에 적혀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이게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학교마다 시험 나올 때도 시험 문제 이 학교에서 막 말했던 거 다른 학교에서 시험 치면 다 틀릴걸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마다 말하는 게 달라서 좀 중요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내용부터.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시험 칠 때 아마 요 한글 해석본 안 나오겠죠? 맞죠? 한글 해석본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저 본문에 있는 거 보면서 1대1로 대응시켜가지고 이게 이 말이고 이게 이 말이고 다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해석본 먼저 볼게요. 해석본 먼저. 자,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일단 어떻게 쓰게 됐는지부터 좀 알면 좋은데 충담사랑 기파랑은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아는 사이는 아니고 충담사 입장에서 기파랑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화랑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이 전설적인 어떤 업적이라든지 또는 위상이라든지 뛰어난 인품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더니 너무 대단한 거야.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너무 대단하다. 라고 해서 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노래를 썼어. 그 책에 막 불렀단 말이야. 근데 이 불렀던 게 사람들의 입을 타고 어디까지 갔냐면 그때 당시에 왕에게까지 간 거야. 그 왕이 이 노래를 보더니 사실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은 이 신라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 어떤 이 계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 화랑이 여러분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죠? 화랑이 어떤 일을 했는지. 화랑이 삼국통일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계층이잖아. 이제 소위 말하는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데가 화랑인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임금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뛰어난 노래인 거야. 그래서 임금이 아주 극찬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충담사는 그냥 기파랑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흐느끼며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이 흐느끼는 건 왜 흐느끼는 거냐? 기파랑은 지금 없거든. 그래서 지금 없는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움. 이거 단어 하나하나 빼가지고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래서 흐느낀다는 건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 다음 두 번째, 이슬 밝힌 달이 라고 할 때 이 달은요, 여러분들 기파랑의 정신을 상징하는데 어떤 정신을 상징하냐면 기파랑이 인품을 상징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누구나 우러러 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야. 만인이 우러러 볼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주 맑고 순수하고 고결한 정신을 상징하는데 아마 학교에서는 1번만 얘기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둘 다 했어? 2번만 얘기했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2번만 얘기했으면 달이랑 지금 물가랑 수프를 같이 묶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어. 달이랑 물가는 어. 기타랑의 상품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고 어. 수프는 이미지. 그냥 수프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 선생님이 어. 애들이 이제 응. 수프를 물어봤는데 응. 이제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 그래도 부정적인 뜻이 부정적인 뜻에 가깝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 그냥 기파랑 어. 상품이라고 안 하셨어요.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달이랑 물가를 묶어서 아마 맑고 깨끗한 성품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맞죠? 오케이. 자, 그럼 그렇게 봅시다. 그럼 수풀이랑 잠나무 가지도 안 엮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학교에서 일단 두 번째 걸로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맑고 순수한 어떤 고결한 정신. 깨끗하단 말이야. 달빛도 깨끗하고 맑고, 물가도 깨끗하고 맑고. 자, 다음. 자, 흰구름 따랐다고 한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여. 모습이올시라고 하는 건 모습과 같은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중요한데 학교에서 요 부분 있죠. 이슬 밝힌 달이랑 물가에 있는 수풀을 가지고 이게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고,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화자가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화자가 있는 위치는 저기 자갈거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맞지? 그럼 이거를 얘 실제로 보고 있다라고는 얘기 안 했겠네. 일단 여러분들 학교에 가가지고 물어볼 게 뭐냐면요, 이거를 보면서 이 네 줄을 보면서 실제로 화자가 지금 수풀이랑 달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풀이랑 달을 내면에서 떠올리고 있는 건지를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일단 1차적으로는 내면에서 떠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훨씬 많아. 알겠죠? 실제로 본다기보다는. 알겠죠? 자, 그러면 내면에서 떠올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면 얘네가 지금 전부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기파랑이라고 하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을 떠올렸어. 떠올렸더니 이 사람이 마치 무슨 존재 같다.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 구름을 따라 떠가고 있는 달빛과 같다는 거야. 첫 번째, 그 정도로 맑고 순수하다고. 두 번째는 아주 맑은 물가, 모래 가른 물가니까 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 그 맑은 물가를 말하는 거야. 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 이 맑은 물가에 혼자 이렇게 쫙 피어있는 푸른색의 숲을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모습도 마찬가지로 자, 내면에서 떠올린 거라고 하는 그냥 이미지일 뿐인 거야. 알겠죠? 화자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학교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내면에서 떠올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맑은 물가에 있는 숲풀과 그 다음에 저 하늘의 이슬을 밝히고 있는 달빛은 전부 어떤 모습? 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맑고 깨끗한 정신을 떠올리다 보니까 떠오른 모습인 거야. 이해돼요? 우리 지난번에 저기 그거 했잖아.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거기 보면은 그 고층 빌딩 사무실에 있는 그녀의 웃음을 보면서 사과가 떼굴떼굴 굴러 나온다고 얘기하잖아. 맞지? 이 표현이 뭐냐면 그냥 사과가 떼굴떼굴 굴러 다니는 그 모습이랑 비슷한, 그런 이미지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기파랑의 모습이 아니라.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여기까지가 기야, 기. 자, 다음 두 번째는 서예요, 서. 자, 그래서 서는 세 줄이에요. 자, 이론의 자갈벌에서 이 자갈벌이 지금 화자가 있는 위치거든. 그래서 화자가 이 위치 자갈벌에서요,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에 갓을 쫓고 있노라라고 하는데, 이 갓도요 여러분들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갓이 그냥 갓 그 자체로 해석하면 뭐냐면 갓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꼭대기 같은 느낌인 거야. 근데 얘를 뭐로도 해석하냐면 마음의 끝으로도 해석하거든. 혹시 끝이라는 말을 했어 앞에서? 그러면 이거는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자가 기파랑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나도 살아갈 거야. 그 사람이 아주 올바르게 올곧게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올바르고 올곧고 순수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내가 그 사람이 살았던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가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향점이 되는 거야. 화자 입장에선 저기가 지향점인 거야. 기파랑이 살았던 삶의 형태가, 모습이. 그래서 그걸 내가 따르겠다, 따라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마지막 결부입니다. 결부분. 자,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요. 자, 그럼 이 고깔은 마찬가지로 고깔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꼭대기를 말할 거야. 자, 그래서 이 고깔, 잣나무 가지 둘 다 나온 이유가 뭐냐? 그래, 둘 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가 뭔데? 둘 다 지금 잣나무 가지가 높게 솟아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봐야 돼? 위로 쳐다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잣나무가요 소나무랑 비슷하게 눈이 오거나 겨울이 돼도 푸른색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뭘 상징해? 변하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 절개,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뭐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 변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사계절 내내.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잣나무 가지랑 고깔은 무엇에 비유다? 기파랑이 가지고 있는 인품에 대한 비유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잣나무 가지가 이렇게 높게 솟아 있어. 눈이 아무리 내려도 너무 높게 솟아 있으니까 얘를 다 덮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보인다는 거지.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잣나무 가지를 덮어버리는 눈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의미? 장애물, 고란, 실험,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숨길 수 없다는 거는 아주 높다라는 거죠.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변하지 않는, 사계절 푸른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높게 있기 때문에 우러러 봐야 되죠. 학교에서 혹시 뭐 얘기했어?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데? 고깔이 어. 그 교과서 보면 어. 기파랑 얼굴 그림 있는 그거 뭐냐면 화랑이 쓰고 있는 모자와 관련돼서, 근데 모자 이후에 더 나가야 될 텐데. 그냥 모자인데 어. 그 고깔이는 기파랑을 상징한다. 기파랑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거는 자 봐봐. 그럼 이거 은유법이 되는데, 비유법. 비유가 되는 거야, 비유. 뭐냐면 기파랑이, 그러니까 화랑이 쓰는 모자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좀 천인데 위에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럼 학교에서 얘기한 거는 그거밖에 없네. 겉모습, 맞죠? 내면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러면 지금 이 고가를 여러분들 기파랑의 내면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잣나무 가지는 혹시 절개 얘기했어? 네. 고매한 정신 성품 이렇게만 얘기했어. 왜 고매한지는 얘기 안 했어? 그런 건 얘기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마 여기 이 잣나무 가지에서 고매한 성품 그 다음에 절개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푸른 잣나무 가지에서 어떤 이 기파랑의 고매한 정신을 표현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 푸른색의 이 잣나무 가지에서 기파랑의 고매한 정신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눈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라고 할 때 이 고깔은 기파랑의 겉모습을 비유한 거다.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가 고깔 모양으로 생겼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는 이렇게 세 개가 되겠네. 그럼 여기 있는 그대로겠네. 맞죠? 달, 물가, 잣나무가지 세 개.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 세 개가 기파랑이 인품을 예찬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빼? 수풀도 빼. 그 다음에 저기 고깔. 고깔이었나고 했냐? 아 고깔 맞네. 얘네 둘은 인품 아니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혹시 이 낙구의 감탄사와 관련해 가지고 좀 길게 얘기를 했나요? 소민아? 시상 지명. 시상을 지각한다. 그렇죠. 시상을 압축하는 거. 시상을 압축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시상이 뭐예요? 시상을 영어로 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시에 나오는 상이야. 그래서 이 시에 나오는 이미지. 알겠죠? 그래서 시상이 지금 이게 크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기서결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 그래서 기서결은요 여러분들 형태적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들 작년에 혹시 서경별곡 기억납니까? 서경별곡은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 했어? 연이 구분되어 있는 분연체라고 배웠었죠. 분연이 되는 이유는 뭔데? 분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였어. 중간에 후렴구였거든. 후렴구가 매 연마다 똑같은 위치에 나오기 때문에 연의 구분이 생긴단 말이야. 걔네는 형태적인 구분입니다. 근데 얘네는요 형태적인 구분이 아니고 기서별의 구조는 내용상의 구분이야. 그래서요 이거 지금 3줄, 5줄, 2줄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 있잖아. 다른 해석보는 4줄, 4줄, 2줄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형태적으로 나눠진 게 없다는 거거든. 형태적으로 나눠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해석본에서는 일단 첫 번째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데 비파랑의 정신을 떠올렸더니 어떤 이미지가 보여? 구름과 달빛. 그 다음에 모래 가는 물가에 있는 수풀의 이미지가 보이는 거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중간에 내가 물가에서 저기 자갈벌에서 뭐 하고 있는 거 기파랑의 마음을 따르겠다. 정신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이미지. 그럼 세 번째 이미지가 뭔데? 잣나무 가지랑 그 다음에 요 화랑의 모자 모습인 거거든. 이해돼요? 그게 이미지야. 그래서 지금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이제 이때까지 나왔던 시상, 기와 서에 나왔던 시의 이미지를 지각해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각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218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처용감 한번 봐도 일단은 보기는 봅시다. 알겠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용만 알아도 일단은 자 일단 여기에는 요 사구체향가 헌화가입니다. 헌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에 있는 건 팔구체향가 처용가예요. 처용가. 없어요. 뭐라고? 없는데. 없다고? 아 진짜 씨. 근데 어. 네 줄짜리 어 시 헌화가 안쪽으로 가요. 뭐 공무도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줄짜리 내용이 뭔데? 학교에서 했는데 응. 근데 그때도 져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것도 교생 쌤이랑 했는데 시험 들어갔는데 근데 이건 아니야. 그냥 완전 그러니까 학습할 때 이게 학습활동이잖아. 말고 네. 프린트를 줬다. 네, 줬어요. 너도 들었어? 아니 저는 수업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예, 네, 그렇대. 근데 아니 너랑 얘기하면 답답해 죽겠다 근데 진짜. 아마 창기파랑 앞에 한입하는 거 앞에 있다고? 앞에 앞에 아니었어요. 아닌 것 같아. 앞에는 공부도화가 밖에 없는데 네가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걔 니네 안 했어. 공부에서 니가 건졌어. 쌤 진짜 있어? 학습지 제발 두통 올라 그래. 강조가 아 네? 이거 교과서 본문이잖아. 이거 했는데 황조가 하고 끝났어? 아 이걸 먼저 했어. 아니 그러니까 황조가 하고 끝났어? 저거랑 창기파랑
그러니까 수업이 황조가를 먼저 하고 이걸 했어? 네. 소민아 맞아? 한조가 절반을 나왔어. 뭐라고요? 절반을 나왔어. 아니다고. 그냥 이거보다 듣게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시험 보면 이거 해가지고 중간 쌤도 수업 너무 나는 오늘 들어가는 쌤 수업에 저는 애초에 그 교양생이 안 들어갔어요. 그치 안 들어오겠지. 왜? 아 그 교생 필수반인데 그 선생님 뒤에 있으면 그 수업 교생 되겠나 수업이? 아 교생쌤이 안 들었어요. 아 교생쌤이 안 들어왔다고? 네. 그럼 뭐 했는데? 그냥 그 원래 하는 쌤 수업했는데 진짜 뭘 시험 했는데 보고 그래서? 진짜 시험 범위 아까 맞잖아요. 시호 대표님이랑 어부가랑 차랑 총총총총 아 어부가를 이미 그럼 수업을 끝냈어? 어부가 1수 2수 5수 1수 2수 5수만 했어? 네, 3과 1이랑 비슷하다고 일단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게 교생 쌤 들어가서요. 그럼 교생쌤도 들어오고 그 나는 오늘 하셨던 선생님도 들어왔다 이 말이네. 근데 이게 각반마다 교육생 들어오는 쌤이 다른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도 지금 교생쌤이 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다 같은 쌤 수업에 교육생이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어부가. 그 다음 또 뭐? 시호 대표 시조세편 하면서 시조세편 뒤에 있는 학습활동에 있는 작품 했어 안 했어? 미시나. 근데 아마 안 했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근데 혹시 풍민이고 3인국 중에 더 약간 짧은 게또긴 게 뭐? 3인국이 더 길고 송민국이 더 짧아. 얼마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분량이 어느 정도? 분량이 어느 정도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몇 줄짜리? 줄 엄청 많아요. 30줄 되려나? 30줄 넘나? 그거 아닌가? 30줄. 3인국은 더 길어요. 3인국 한 50줄 되나? 아마 아닌 것 같은데. 3인국 복면은 가을교비 다 나오거든. 모르지. 알겠어. 아 말을 하다 보면 답답해 죽겠다 진짜. 똑바로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물어보면 대답할 때 말은 왜 더듬는데? 일단 알겠어요. 그럼 외부 지문지 일단 어부가 다 하나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네. 네. 아 진짜 선생님 퇴근하셨을 것 같은데. 전화할까요? 뭐라고? 아니요. 일단 227페이지 시조 3편 넘어갑시다. 어부는 내가 뽑아줄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 시조라고 하는 문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혹시 압니까? 그거 말. 오, 누가 유행시켰어? 사람들 누구? 자, 이거 시조라고 하는 문학은요. 간단하게 좀 적어보면 시조라고 하는 문학은 어떤 학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거야? 유교. 유교라고 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유교는 어디에서 왔어요? 유교는 어디에서 왔어? 중국. 중국에서 왔지. 유교는 중국에서 왔는데 시조는 어디에서 왔게요? 시조는 온 나라가 없습니다. 시조는 그냥 본토리 우리나라일 거야. 다른 나라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그 어느 나라를 가도요 시조와 같은 형태의 문학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조를 우리가 한국 문학의 역사의 어떤 흐름의 하나로 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19채 향가, 그 다음에 세 줄짜리 시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던 진달래꽃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연결해가지고 이 아주 옛날에 중세 문학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대 문학까지 이러한 이제 비슷한 내용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조는 여러분들 형태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몇 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어요?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슨 율이라고 합니까? 음보로 운율을 맞춘다고 해서 음보율이라고 합니다. 자, 글자 수로 운율을 맞추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절의 수로 율격을 맞춘다라고 해서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음절의 수로 율격을 맞춘다. 음수율.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가지밖에 없겠네. 자, 세 번째. 종장의 첫 음부는 몇 음절로 고정? 3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요 1, 2, 3번이 엄격하게 지켜진 시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시조라고 얘기합니다. 시조가 유행하던 초기에는 평시조밖에 없었어. 평시조밖에 없었는데 이 평시조에서 형태가 조금 변형이 돼. 어떤 부분에서 변형이 됩니까? 중장의 길이에서 변화가 생기죠. 그렇게 만들어진 시조를 무슨 시조라고 합니까?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그거 했어요? 제가 앞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농부의 어떤 그 삶을 얘기하는 시 있었잖아. 그 대림처 신들 메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 나무 메고 그거 안 했었어. 근데 알고는 있지. 그런 것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 교과서에 있었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자, 평시조는 일반적으로 어떤 계층이 많이 향유했다, 양반 사대부라든지 또는 좀 높은 신부들, 글 좀 쓰는 사람들 또는 글에 대한 조예가 좀 깊은 기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썼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쓰는 이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넘어가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된 거야, 흐름이. 그래서 여성들이라든지 또는 부녀자라든지 또는 뭐 농민들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향유할 수 있게 된 시조의 형태를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하죠. 자, 그럼 평시조는 왜 쓰기 어려웠을까요? 일단 첫 번째, 형태에 너무 엄격해요. 근데 사설시조 쓰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시조를 쓰고 그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근데 평시조를 쓰는 사람들은 어때? 맨날 첫날 술 먹고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거 말고 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담아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조는 길이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함축적이에요. 의미가 상징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45글자 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축해가지고 얘기해야 돼. 반면에 사설시조는 굉장히 직설적이죠. 왜? 하고 싶은 말 그냥 중장의 길이가 무제한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담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중장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좀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이 시조 중에서 여러분들 평시조를 계속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길이를 좀 길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평시조의 길이를 연장해가지고 쓸 수 있는 두 가지의 문학의 형태가 있었죠. 하나는 연시조입니다. 또 하나는 가사문학이에요. 여러분들 연시조의 대표적인 거 뭐 배웠어 작년에? 강호사 씨가 배웠죠. 가사문학의 대표적인 거 뭐 배웠어요? 상충국 배웠죠. 차이는 뭡니까? 연시조는 어찌됐건 간에 시조가 연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 줄씩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가사문학은 뭐야? 그냥 처음 시작해가지고 길이에 제한 없습니다. 그냥 쭉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도 은근히 규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음보의 율격을 유지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맨 마지막 줄, 종장이죠. 맨 마지막 줄 문장은요, 첫 음보가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지킨 가사를 무슨 가사라고 하냐면
정해진 격을 지켰다라고 해서 정격가사라고 하고요. 그게 안 지켜져 있는 가사도 있어요. 대체로 이제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썼다든지 또는 여성들이 썼다든지 그런 가사들을 우리가 변격가사라고 합니다. 형태, 격이 변형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가사 안에서도 정격가사랑 변격가사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 주로 향유했던 문학의 형태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만 있었냐? 아닙니다. 정약용 이런 사람들은 한시를 쓰기도 했어요. 시조를 싫어했거든. 누가 싫어했을까요? 유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누가 유교를 싫어했을까요? 역사. 유교를 싫어하던 양반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실학자들입니다. 실학자들. 조선 후기 실학자들 있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정약용 이런 사람들은 유학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시조보다는 한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내용부터 보자면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상병일제. 이화는 백꽃입니다. 월백은 한자 그대로 하면 흰 달빛이죠. 흰 달빛. 은하는요, 은하수입니다.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 무슨 색깔? 흰색입니다. 흰색의 이미지. 자, 다음 삼경인제라고 되어 있는데 삼경은요, 여러분들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를 말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삼경이면 아니구나. 몇 시냐? 3시부터 5시였나? 아니구나. 11시부터 1시 맞구나. 밤 11시부터 1시까지. 자, 우리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밤 11시에 사실 자는 사람 잘 없단 말이야. 우리 수업도 11시에 끝나는데. 맞죠? 근데 그때는 밤 11시면 완전 한밤중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해 지면 자는 거거든. 해 뜨면 일어나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해 지고 나서 11시면은 해 진 지 한 4시간, 5시간쯤 지났을 때야. 한밤중이야, 한밤중. 알겠죠? 그때 잠 못 자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깨 있는 상태인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흰색의 이미지 완전 한밤중의 시간.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려마는이라고 얘기하면 일지는 자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일지는 한 개의 나뭇가지라는 뜻이고요. 춘심은 봄날 같은 마음, 봄날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직역하면 나뭇가지에 걸린 봄날의 마음인데 그 나뭇가지에 걸린 봄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밤에 잠 못 자고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복잡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싱숭생숭. 날은 추웠다가 따뜻해져. 봄이잖아 지금. 좀 전까지 겨울이었을 텐데 날은 좀 따뜻해졌어. 밤에 이제 잠도 좀 덜 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봄 탄다고 얘기하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봄을 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좀 싱숭생숭한 복잡한 마음을 일지춘심으로 나타낸 겁니다. 봄날의 마음으로.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자규는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두견새, 소쩍새, 자규, 귀촉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문학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한의 정서를 상징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우리는 지금 소쩍새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 왜 소쩍새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이 밤에 산에서 울면 이 울음소리가 소쩍소쩍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소쩍새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이 소쩍소쩍 하는 소리가 무슨 느낌이냐면 사람이 울 때 훌쩍거리는 소리랑 비슷해요. 자, 그래가지고 마치 사람이 우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드는 새라 가지고 얘네들은요 새가 우는데요 지저귀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얘네들은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생물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이 자규는요 여러분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학교에서 객관적 상담물이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오케이. 그럼 혹시 감정이입이라는 말 했어? 네. 했어? 네. 확실해?
근데 어. 감정이입은 확실한데 객관적 상황을 언급 많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해서 언급 안 나와. 그치.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담물이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학교 선생님마다 좀 다르거든요. 체크해보세요. 자, 감정이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누가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람이 아닌 그 대상물이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자규야 알야마는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이 문장에는 특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잖아.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감정이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를 뭘로 봐야 되느냐? 자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자규는요, 자규의 울음소리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 혹시 학교에서? 청각적 이미지라고, 청각적 이미지 얘기했겠네.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청각적 이미지 얘기 안 했어? 기억 안 나요. 울음소리. 근데 아마 했어. 아니 잘 모르겠어요. 자규야 알야만이라고 할 때 이 자규에는 지금 자규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게 함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운다라는 점에서 얘가 뭘 가지고 있다?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감정이 지금 울음인데 이 울음소리를 내는 이 자규, 지금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진짜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한 거 맞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맞아요? 혹시 미국이만 수업했어요? 다른 거 수업 안 했어? 수업 안 했어? 다시 말할게요. 갑자기 아닌 것 같아? 아니 맞는 건데 그렇게 말했어요.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감정이입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면 이 자규의 울음소리에 감정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고, 원래 생물은 감정을 가질 수 없잖아, 시에서. 그래서 생물이 어떤 감정을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이 감정이 누구의 감정? 화자의 감정과 일치할 때 동일시. 화자의 감정과 일치할 때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화자 역시 어떠한 감정? 지금 이 울음을 토해내고 싶은 슬픈 정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일지춘심은 자규야 알야마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잘 보세요. 이거 설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혹시 이건 얘기했어요. 저 자규가 가지고 있는 슬픔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더 크다. 자규랑 비교해가지고. 자규는 내 울음소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이해 못할 거야. 나의 일지춘식을 이해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마음, 애상적 정서가 훨씬 더 커. 서리법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래서 학교 가면 수업. 내가 무슨 글쎄요? 효율적인 걸 좋아해. 뭐라고? 내가 효율적인 걸 뭐라는 거야? 뭐라고? 좋아해. 아니야. 하여튼 자, 이거 알야마는이라고 하면은 이게 일지춘심은 화자의 정서야. 화자의 정서. 알겠죠? 이 화자의 정서를 이 자규가 알겠냐마는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모를 정도의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애상적 정서가 크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인 거거든. 근데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서리적으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감정이입은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고.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 이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 좀 해석 여지가 분분해서. 자, 다음 다정도 병인 듯 하여서 잠 못 들어 하노라라고 해서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 잠을 못 들고 있는 상태. 내가 정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이 많은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정서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 애상적 정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애상적 정서의 뜻이 뭐야? 그냥 슬픈 마음이야. 슬픈 감정. 그럼 혹시 이 화자가 뭐 때문에 슬픈지는 학교에서 얘기했어요? 안 나와 있거든, 작품에. 그래서 이거 추측이야, 추측. 기억이 있어. 여러 가지 의미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이걸 쓴 사람은 남자니까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이제 뭐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복잡하다, 이렇게도 일단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가장 많은 해석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충신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고려 충신이었어. 그래가지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이제
이 몰락해가고 있는 고려 왕조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뭐 이런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는 해석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작품 자체에 이 사람이 왜 애상을 느끼고 있는지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이 일단은 특이한 건 일단 첫 번째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리 삼경일체 이 백색의 이미지와 아주 깊은 밤의 이미지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봄날의 밤의 정서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봄밤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경치거든. 정경이라고 하는 건. 자, 그러면 어떤 정서가 느껴지는 경치인 거야? 애상적 정서가 느껴지는 경치인 거야. 알겠죠? 학교에서 혹시 이거 보고 선경 부정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선경. 아니 첫 번째랑 두 번째 줄 선경. 마지막 종장 부정. 자, 지금 요 첫째 줄이랑 둘째 줄은 이제 이 흰색의 이미지가 보이는 봄날의 밤.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 두견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지금 현재. 둘 다 감각이죠, 감각. 시각과 청각. 그 이후에 뭐 하는 거야?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야. 예상적으로. 그게 특징입니다. 자, 시조는요,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세요. 그 고전 다 마찬가지인데 내용을 몰라서 고전을 틀린다는 건 사실 진짜 말도 안 돼요. 전부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 표현상의 특징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의미를 더해주는지,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알아두고 어떤 형태로 물어보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술형에서 무조건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번에 이제 사직요구 같은 경우에도, 사직요구랑 진요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서술형은 여기에서 좀 많이 물어봤었어요. 이제 너무 저기 사직요구 같은 경우는 너무 깐깐하게 매겨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다 똑같아요, 물어보는 거 어차피. 그리고 고전의 형태 우리 많이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 향가든 시조든 가사든 다 마찬가지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이런 것들 아마 서술형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요거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언제야? 역사적 배경. 수양이야, 수양. 언젠데? 왕이 누구 때야? 세조 전에 단경 죽어가지고. 그쵸. 이 왕가 사는 남자 봤어요, 여러분들?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전 국민의 3분의 1이 봤다던데. 난 일단 안 봤어. 난 안 봤는데. 하여튼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단종이 있고요. 단종의 아버지가 누구야? 문종. 문종. 문종의 아버지가 누구야? 세종. 맞아? 아니 세종태 세분단세. 세종 맞아요. 세종대왕이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 문종의 아들 단종입니다. 문종의 동생 중에 누가 있었어? 왕자. 수양대군이 있었죠. 수양대군이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좀 뛰어났단 말이야. 물론 이게 세종의 아들들은 거의 대부분 뛰어나요. 대부분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왕자들한테 일을 엄청 많이 시켰거든요. 뭐 안평대군이든 그 다음에 문종이든 수양대군이든 왕자들한테 일을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한테 어떤 일을 시켰냐면 군사랑 토지 관련된 일들을 많이 시켰거든. 그래서 실제로 수양대군이 세조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토지 관련된 일, 농사 관련된 일, 그 다음에 법전 만드는 거, 그때 세조 때 시작을 했나 뭘 했나 하여튼 뭐 저기 이제 뭐 법과 관련되어 있는 걸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하여튼 세조 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왕자 시절에 많이 했던 걸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좀 많이 했습니다. 알겠죠? 이게 문종을 왕으로 시켰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종이 워낙 뛰어나기도 했고 수양대군의 성격이 굉장히 포악했다고 알려져 있죠. 무시무시했다고. 근데 세종대왕이 포악한 성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게요?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야? 뭐라고요?
태종 태세야. 일단 태니까 종 아니면 종일 거 아니야. 누군데? 태종 태종 이름이 누군데? 이방원이요. 이방원의 아들이 세종입니다. 이방원이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만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 결혼 일찍 했으니까 생각해봐. 아들인 세종은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형제 밀어내고 왕이 되는 것까지 세종이 자기가 눈으로 다 봤던 사람이야.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 일으킨 사람이 이방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세종은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왕이 되길 별로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 대신에 문종을 이제 세자로 책봉해가지고 이제 왕위에 올렸어. 근데 문제는 뭐야? 문종이 몸이 너무 약해.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죽었단 말이야. 그 이제 단종이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기록상으로 12살에 왕이 되었다고 적혀 있잖아. 그래서 12살에 왕이 된 단종을 수양대군이 어떻게 한 거야? 밀어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단종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단종을 유배를 보내고 수양대군 본인이 왕이 되죠. 그게 뭐야? 세조잖아. 자, 그래서 세조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당시에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던 신하들의 무리가 있었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12명을 사육신과 생육신이라고 부르죠. 죽은 6명의 신하들과 살아남은 6명의 신하들이라고 해서 사육신, 생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12명의 신하들이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단종을 끝까지 그렇게 지키려고 했냐면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습니까? 나도 이번에 영화 유행하면서 알았는데 단종이 만약에 왕이 계속 이어졌으면은 그 단종이 전 세계 유령는 아주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며. 우리가 태정, 태세, 문단세 하면 총 7명의 왕이잖아. 그치? 근데 사실 이제 그 태정, 태세라고 할 때 정종이랑 그 다음에 태종은 아버지가 똑같아. 둘 다 이성계가 아버지잖아. 그러면 대수로 따졌을 때 한 6대 정도가 될 거야. 7명의 왕이지만 이제 중간에 아버지가 똑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6대라고 했을 때 그 왕의 그 순수 혈통이요 6대까지 이어질 왕조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대요. 그 6대로 이어지기 전에 대체로 이제 뭐 그 직계 아들이 아니라 뭐 사촌이 왕이 된다든지 또는 왕조가 뒤집힌다든지 또는 이제 뭐 외척이 왕이 된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래요. 왕조가. 서양도 다 그렇고. 그래서 단종이 완전 초로열 패밀리 중에 로열 패밀리 어떤 그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단종을 지키려고 했던 이 12명의 신하들은 전부 누구의 신하였냐면 세종대왕의 신하였습니다. 세종의 신하였어요. 세종이 지편전 만들었을 때 지편전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글을 썼던 송상문 역시 지편전 학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이 세종의 뜻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 작품을 썼던 그 송상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봐봐 수양산 바라보며라고 하면서 수양대군 니 들으라고 이름 그냥 팍 박아가지고 샤라웃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그때 당시로 따지면 진짜 미친 짓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하는 거야. 북한에서 김정은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절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에피소드로는 뭐가 있냐면 이 박팽년, 송상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을 때 세조가 되었을 때도 세조가 끝까지 품으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편으로 회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내쫓고 그냥 계속 신하로 냅뒀거든요. 계속 신하로 냅두니까 뭔가 업무를 하거나 이러면 뭐 장계를 써가지고 왕한테 올려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결제 서류 같은 거. 그럼 이제 그거 쓰면 이제 자기가 손으로 써야 되잖아. 그 글을 쓸 때요. 그 세조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 왕을 지칭하는 한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한자에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절대로 왕처럼 한자가 안 보이게끔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왕으로 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세조 모르는 사이에 몰래 사람들끼리 단종 복위 운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중학교 지금 배웠던 학생들 있을 텐데 까마귀 누비마자 그 중학생 때 했던 학생들 있죠. 그 까마귀 누비마자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단종 복위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었잖아. 결국은 실패로 끝났죠. 중간에 누가 꼬질러가지고 이게 누가 꼰질렀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그 누군가가 중간에 꼰질러가지고 결국은 이제 실패로 끝이 나고 결국은 단종도 죽게 되고 사육신들도 전부 감옥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의 절개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좀 느껴봐야 돼. 자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하나누라라고 하는데 이 수양산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어디에 있는 산이냐면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고사를 인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산의 이름인데 이게 왜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거냐면 뭐랑 연결돼야 되냐면 요 이제라는 표현이랑 연결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양산과 이제가 같이 나온다 그러면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거야. 중국 옛날 이야기를.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산 이름이면서 동시에 뭐인 거야? 수양대군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중의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지. 이해돼요? 중의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중국 고사 중에는 어떤 고사가 있었냐면 중국의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은나라 이후에 주나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나라 이전이 하나라죠. 그래서 하은주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거 저기 모의고사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은나라의 그 신하 중에 백이라는 사람이랑 숙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은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은나라가 멸망하고 몰락하고 은나라 왕조에서 주나라 왕조로 왕조가 바뀔 때 보통 신하들은 그대로 넘어가는데 얘네들은 안 넘어간 거야. 주나라로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수양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양산에 있는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 또는 그냥 죽었다 늙어 죽었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 백이와 숙제의 썰입니다. 썰. 자 그래서 본문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를 한한우라라고 하는데 한한우라라고 한다는 점에서 지금 봐봐 한탄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생각해보면 백이랑 숙제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냥 뭔가 따라야 할,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왜 그런데? 끝까지 지주와 절개를 시켜가지고 왕조가 변했을 때 넘어가지 않고 자신이 있었던 왕조를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데? 지조, 절개, 변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칭찬의 대상으로 불리는 사람들인 거야. 롤모델 같은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한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으이구 하면서 맞죠? 자 다음 주력 굶주려 죽을지언정 채미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채미는 나물 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상충국의 아침에 채산한 말 채산하고 기억나요? 아침에 채산하고 채가 뭐냐면 캐는 겁니다. 채취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채미라고 하면 나무를 캐다 이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뭔 나무를 말하는 거야? 고사리를 말하는 거야. 직역하면 고사리야. 근데 고사리를 캐먹는다라고 하는 게 자 잘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 수양대군에 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녹은요 월급을 말합니다. 녹봉이라고 하죠. 녹봉. 자 그래서 수양대군의 월급을 받는다. 수양대군에게 월급을 받는다. 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다음 줄까지 읽어야 가능한데 잘 보세요. 자 비록 푸세의 것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풀떼기인들 정도로 생각하면 돼. 푸성기인들. 비록 푸성기인들 또는 풀떼기인들 그거 누구 땅에 난 것이냐?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누구의 땅에 따해 이렇게 되는 게 뭐 때문에 원래 땅인데 여기 이제 히읗 종성체형 붙어가지고 따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의 땅에 난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설의적 표현이죠.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의미적으로는 야 수양산을 바라보면 백이랑 숙제를 내가 원망한다. 백이랑 숙제를 내가 욕한다. 내가 백이랑 숙제를 왜 욕하냐면 원래는 칭찬의 대상인데 내가 왜 욕하냐면 굶주려 죽을지언정 야 고삼이나 캐먹어서야 되겠냐?
비록 풀떼기인들 그 고사리 그 고사리 누구 땅에서 난 것이냐? 원래 은나라였잖아. 근데 주나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왕조가 넘어갔으니까 너네가 그 땅에서 파먹었던 고사리 전부 주나라 고사리야. 그러니까 너네는 주나라의 것을 뭔가라도 먹은 거야. 근데 나는 뭐 할 거다? 그렇게 왕조가 넘어갔을 때 그 사람이 주는 건 단 하나도 먹지 않고 뭐 할 거다? 굶주려 죽을 거라고. 단 하나도 먹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 하나도 먹지 않는다는 건 뭐한테서 먹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야. 세조가 주는 건 쌀 한 톨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채미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야? 수양대군의 월급을 상징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거 누구 땅에 난 것이냐라고 하면 이 누구도 무엇에 해당하는 거야? 주나라에도 해당하지만 뭐에도 해당한다? 수양대군에게도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각 행마다 무슨 표현이 나온다? 중의적 표현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중의적 표현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염두에 둬야 돼. 얘는 객관식으로 나오면 되게 헷갈리게 나옵니다. 알겠죠?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는 칭찬의 대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칭찬의 대상인데 이 작품 속에서는 한탄의 대상으로 나오거든. 자, 이제가 일반적으로는 칭찬의 대상이지만 이 작품 속에서는 한탄의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이 작가의 지조와 절개가 그 정도로 뛰어남을 드러내는 표현 또는 과시하는 표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조나 절개를 과시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어디까지 얘기했어? 그렇게 했어요. 네, 똑같이 얘기했어? 알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분석할 거 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